결혼 33년 차 60세.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밤샘 회의야. 늦어질 거니까 기다리지 마. 정화야, 혹시 너희 남편 아니야? 나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깜짝 놀랐어.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아이스바를 먹고 있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조용히 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 잘 봤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밤샘 회의하라며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결혼 33년 차에 접어든 부부 사이 어느 정도 무뎌질 만도 한데 왜 그날따라 가슴 한켠이 쿡 하고 찔렸을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난 석 달 남편에게는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향수였죠. 결혼 이후 한 번도 향수를 뿌린 적 없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은은한 향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향수는 제가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남편이 향수를 직접 고를 리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향수,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달콤한 향이었어요. 플로럴 계열인데 묵직하지 않고 가벼운, 젊은 여자들이 즐겨 쓸 법한 그런 향기였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현관에서 한동안 그 향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였어요. 40대 후반부터 나온 배를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저녁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위험하다고 해서라고 했지만 작년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저는 모든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운동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소화 좀 시키고 올게라며 산책을 나가기 시작한 거죠. 33년 동안 집에서 TV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말입니다. 그것도 1시간씩 매일같이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33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던져두고 전화가 와도 여보, 폰 좀 받아줘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뉴스 보는 거야라고 했지만 제가 슬쩍 보니 뉴스가 아니라 카톡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아차리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어요. 또 하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동안 와이셔츠는 하얀색이나 연한 파란색만 입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진한 파란색, 연보라색까지 입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수록 좀 화려하게 입어야 한다더라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고 쌓이던 차에 며칠 전 친구 미자에게서 온 그 사진이었습니다. 정아야, 혹시 너희 남편 아니야? 나 아까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들렀다가 깜짝 놀랐어. 사진을 받은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니, 정확히는 폐 속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와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단둘이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이고 있었고 두 사람 다 손에는 아이스바를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딱 봐도 한참 연하였습니다. 말랑말랑한 화장에 뽀얀 피부, 웃을 때 양쪽 볼에 보조개까지 푹 들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선명했어요. 갈색 웨이브 머리에 어깨가 훤히 드러난 흰색 오프숄더 블라우스를 입은 채 남편을 올려다보며 시종일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선글라스를 쓰고 진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게 멋을 부리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감추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선글라스 너머로도 그의 표정은 읽힐 수 있었습니다.
미자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내 남편 맞지? 아까 잠깐 선글라스 벗었는데 딱 너네 남편 같던데? 선글라스를 썼다고 제가 33년 동안 산 남편을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 진한 파란색 셔츠며 슬랙스 바지며 그 검은 구두까지 모두 아침에 출근하며 입고 나간 바로 그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 누가 봐도 감출 수 없는 회색 반백머리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지 남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편안하게 웃으며 그 여자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저를 보며 그렇게 웃어본 것이 말이에요. 아니, 언제부터 저와 둘이 앉아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해 본 것이었을까요? 문득 어제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냥 그래라고 답하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뉴스를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33분 동안 우리는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남편은 그 젊은 여자의 이야기에 그토록 집중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 같으면 진작 이혼했어. 미자의 말에 저는 말없이 웃었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 아니에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33년 동안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정산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길어졌다며 넥타이를 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조용히 하자. 단 한 방에 끝내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말이에요. 사진을 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는데 이번엔 제가 화장실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들리더라고요.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요. 딱딱딱딱. 쉴 새 없이 계속 타이핑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마치 연인끼리 대화하듯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였죠. 그리고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샤워하는 20분 동안 폰을 거실에 둬도 괜찮아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 선반에 꼭 가져다 놓았습니다. 샤워 중간중간 물소리가 멈추면 분명 폰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뭔가 나올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수증 하나, 명함 하나 없이 말끔했죠.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유소 영수증이며 점심 먹은 식당 영수증이며 주머니에 쌓여 있었거든요. 셋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오늘 늦어질 것 같다며 출근했는데 저는 그날 오후 3시쯤 갑자기 남편 회사 근처에 나가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평일 오후에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 회사 앞 카페에 앉아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정문에서 나와서 길 건너편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커피숍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여자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 정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을 보니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 모습은 절대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포개고 뭔가를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게 웃고 있었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그 여자를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마음은 콩닥콩닥 뛰고 손은 떨리고 그래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시내 한복판의 작은 모텔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3달 전부터의 모든 변화, 향수, 다이어트, 새로운 옷, 스마트폰,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택시에서 내려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었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회의가 길어졌다며 피곤한 척했지만 샤워하는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33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샤워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복수를 하자니. 너무 진부했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따지고 그런 뻔한 결말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어 보였어요. 3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허망했거든요. 그때 문득 남편이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었죠.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이사하고 집은 당신 명의로 할게. 당신이 15년이나 봉양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지켜주더라고요. 3년 전 이사하면서 이 집 제 이름으로 등기됐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부동산 시세부터 시작해서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룸 전세 매물까지 살펴봤어요. 조용히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내자.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리. 33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였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우리 집 시세를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평수의 이 위치면 글쎄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려워서요. 빨리 파시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길 요즘 같은 때는 매물이 나와도 3, 4개월은 기본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팔려면 시세의 90% 정도로 내놔야 한다면서요. 괜찮습니다. 급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사실 하루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보이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는 척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인터넷으로 원룸부터 찾아봤습니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 지하철역 근처로요. 보증금 5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은행도 알아봤습니다. 집이 팔리면 얼마 정도 손에 들어올지,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산해 봤어요. 다행히 집 사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전세 보증금 빼고도 꽤 목돈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재산이 부인 명의라면 위자료는 별도로 받으실 수 있어요. 불륜에 대한 증거만 확실하다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니 복잡하더라고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조정, 재판, 길게는 1년도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만약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라져버린다는 게 집도 팔고 이사도 가고
연락도 안 되게 하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부인이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별거 상태가 되는 거고 나중에 남편 쪽에서 이혼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산이 부인 명의라면 그럼 제가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다만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 카메라로 그 모텔 사진을 다시 찍어뒀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면서 증거를 더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아내였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켜주고 저녁에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준비하고 있었어요. 먼저 짐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33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분류했어요. 가져갈 것, 버릴 것, 남편 줄 것.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 조금씩이요. 가장 먼저 정리한 건 서류들이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 이름으로 된 건 모두 따로 모아뒀어요. 그리고 결혼사진이며 가족사진이며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몰래 스캔해서 USB에 저장해뒀습니다. 옷도 정리했어요. 33년 동안 모은 옷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니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남편이 그 옷 예쁘네 하던 옷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가구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 새로 살 것들 리스트를 적어뒀습니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원룸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요. 가장 힘든 건 감정 정리였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다가도 문득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른 식탁, 아이들 키우면서 함께 사던 가전제품들. 모든 게 추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사진을 다시 봤어요. 휴게소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을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남편은 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밤새 매일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라며 나가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한 달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며 초조해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시간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다시 찾는 시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은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은 날이 정확히 한 달 후였어요. 어떤 분인가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처음 집을 사려고 하세요. 대출 승인도 다 났고 가격도 사모님이 말씀하신 선에서 맞춰보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언제 보러 오시나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남편분도 같이 계시면 좋을 텐데. 아, 남편은 바빠서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오세요. 토요일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행동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3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싫었거든요. 목요일 저녁 남편이 내일 지방 출장 간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나갔다가 늦게 올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정말 출장을 가는지 아니면 또 그 여자와 만나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금요일 아침 8시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여행 가방까지 들고 말이에요. 저는 30분 후에 집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 차가 회사 주차장에 있는 걸 확인하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 점심때까지 지켜봤는데 남편은 정말 회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출장인가?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회사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지하철을 타지 않고 지하철역 근처 카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분 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30분 정도 이야기하더니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는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출장은 핑계였고 그 여자와 만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정말 확신이 서니까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출장지 도착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해요. 그리고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할 증거니까요. 토요일 오후 예정대로 그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는데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 여기 정말 좋네요.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 상권도 좋고 학구는 어떤가요? 나중에 아이 생각하면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렸어요. 학교 위치, 주변 병원, 마트까지 33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렸죠.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서 말씀드린 가격 그대로요. 급하게 파는 건 아니라서 협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빨리 팔고 싶었지만 너무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딱딱하게 말했어요. 그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습니다. 계약할게요.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죠. 저희도 이사갈 곳을 구해야 해서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저희도 전세 끝나는 게 한 달 후라서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원룸 매물을 본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찜해뒀던 곳들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세 번째로 본 원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요? 지금 세입자가 다음 달 말에 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 달 초부터요. 계약할게요. 그렇게 새 집까지 구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출장 어땠어? 라고 물으니 힘들었다며 피곤한 척했어요. 하지만 어제 호텔에 들어가던 그 밝은 표정을 본 제가 어떻게 속을 수가 있겠어요. 수고했어요. 샤워하고 와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이삿짐 센터에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한 달 후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이상하게도 무서움보다는 기대감이 앞섰어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모르겠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제가 원하는 복수였어요. 소리치고 울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말이에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남편은 여전했어요. 밤샘 회의, 지방 출장, 골프 모임. 핑계만 바뀔 뿐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인하러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확신했으니까요. 대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행 업무부터 정리했어요. 집 매매 대금이 들어올 통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동 통장에서 제 몫을 정리했습니다. 33년 동안 모은 적금도 해지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빼둔 돈까지 합치니 꽤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뒀습니다.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새로 시작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도 모르게 짐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33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남편이 없는 시간에 상자에 담아뒀어요. 옷장 정리할 때가 가장 복잡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아이들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든 앨범, 시어머님이 주신 금반지. 버리기도 가져가기도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사진들만 스캔해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남겨두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일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일을 언제로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남편의 출장 일정을 확인했어요. 마침 그 주에 2박 3일 워크숍이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진짜 워크숍인지는 의심스러웠지만 어차피 집에 없을 거라는 건 확실했어요. 수요일로 해주세요. 수요일 오전 남편은 평소처럼 워크숍 가느라 늦어질 거야라며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잘 다녀와요라고 인사했어요. 아마 그게 마지막 인사였을 거예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수고 많으셨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니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와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짐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원룸 이사라서요. 기본적인 것들만 가져갈 거예요. 목요일 아침 9시 이삿짐 기사님들이 왔어요. 정말 이것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상자 10개와 몇 가지 작은 가전제품이 전부였거든요. 33년 살던 집에서 나오는 짐치고는 너무 적었죠. 네, 이게 다예요. 기사님들이 의아해하면서도 짐을 옮겨주셨어요. 1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집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겨드렸어요. 집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집 얻었어요. 그 젊은 부부의 밝은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이 집에서 저보다는 행복하게 살 것 같았거든요. 새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텅 빈 방에 들어서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33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 저녁에나 집에 갈 생각이었겠죠. 저는 남편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 잘 봤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저녁 7시쯤 냉장고와 세탁기가 배송 왔습니다. 새 침대는 내일 올 예정이었어요. 오늘 밤은 바닥에서 자야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밤 10시쯤 친구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나 이사했어. 갑자기 왜? 긴 얘기야. 나중에 만나서 천천히 얘기할게. 어디로 이사했는데? 주소 알려줘. 주소를 알려주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금쯤 남편은 빈집에 들어가서 어떤 기분일까? 아마 처음엔 강도라도 든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제가 남긴 메시지를 보면 글쎄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자유롭다는 거였습니다. 33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바닥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었거든요.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선택들 말이에요.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33년 동안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살다가 갑자기 완전히 혼자가 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먼저 생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33년 동안 남편 아침 챙겨주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었거든요. 그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났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혼자 되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됐습니다. 저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33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갑자기 일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한 돈이 있긴 하지만 계속 까먹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마침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나이가 좀 많은데 괜찮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구하기 힘들어서요. 성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버는 첫 월급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도 아프고 계산기 사용법도 헷갈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바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33년 만에 제 이름표를 달고 제가 한 일에 대해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새로웠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미자가 찾아왔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줄 몰랐어. 미자가 들려주는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처음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친정에도 연락하고 근데 내가 남긴 메시지 보고는 포기한 것 같더라. 아, 그리고 그 여자랑도 헤어진 것 같아. 정말? 응. 회사에서 소문이 좀 났나 봐. 요즘 혼자 술 마시고 다닌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야 현실을 알았구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손님 중에 남편 친구를 만났어요. 정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일하고 있어요. 일을요?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그분이 당황하는 표정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남편한테 들은 얘기와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겠죠. 종철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죠? 글쎄요. 잘 지내겠죠.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람과 저는 남남이었으니까요. 3번째 달이 되니 완전히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요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33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요리 수업이 재밌었어요. 그동안은 남편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이탈리아 파스타를 배워볼게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는데 각자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정년 퇴직하고 나서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저는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 할 일이 없더라고요. 모두 제 나이쯤 되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 선택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번째 달쯤 마트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정아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매니저 해볼 생각 없어요? 저가요? 네. 요즘 파트타임 직원들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정아 씨 보니까 꼼꼼하시고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시더라고요. 월급도 올라가고 책임도 생기는 자리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며 주저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직책을 갖게 됐어요. 반년이 지날 무렵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됐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특히 주말에 혼자 밥을 먹을 때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는 33년 동안의 습관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금방 지나갔어요. 새로운 일상이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원룸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행복하다. 33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은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저는 자유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힌 그 한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였지만 결국 그 사진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셈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1년 2개월. 제가 그 집을 떠난 지 말이에요. 그 사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트 매니저로 일한 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고, 이제는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도 척척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월급이 꽤 괜찮아져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지난달에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원룸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작은 거실에 소파를 놓고 방 하나는 침실, 다른 방은 제 서재로 꾸몄어요. 요리 수업도 계속 다니고 있고 최근에는 컴퓨터 강의까지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컴퓨터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에 필요한 기술이니까요. 엑셀이며 파워포인트며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마트 직원들은 물론이고 수업에서 만난 분들, 아파트 이웃분들까지 33년 동안 남편과 단둘이 살 때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토요일 오후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가 강남역에서 환승하려고 내렸는데 플랫폼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남편이었습니다.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머리도 훨씬 휘어졌고 어깨도 많이 구부정해진 것 같았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그 여자와는 정말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자가 들려준 얘기가 맞았나 봐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제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데 이제는 그냥 옛날을 아는 사람을 우연히 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편의 표정이 놀란 듯, 반가운 듯, 복잡하게 변했어요. 손을 들어 인사라도 할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에 앉아서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정말 다 끝났구나.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과거의 일이 된 거죠. 집에 도착해서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오늘 우연히 그 사람 봤어. 진짜? 어땠어?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당연하지. 너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나도 보면서 놀랄 정도로. 미자가 맞아요.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는데요. 남편분이 신청하셨어요. 드디어 법적으로도 정리할 때가 온 거였어요. 사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은 이미 제가 처분했으니까 나머지는 반반으로 하죠.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요. 정말요? 불륜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와서 위자료니 뭐니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1년여 만에 남편과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정화야.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요. 조정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 재산은 반반, 위자료 없음. 간단 명료했어요. 조정실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어요. 이제 서로 잘 사세요.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혼 조정서를 보니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였죠. 그날 밤 요리 수업 동기들과 작은 파티를 했어요. 축하해, 정화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네. 고마워. 정말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60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었죠. 며칠 후 마트 사장님이 또 다른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화 씨, 혹시 본점 관리팀장 해볼 생각 없어요? 여러 지점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더 큰 책임,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했을 텐데, 이제는 다르죠.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 세 번째 직책을 갖게 됐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무섭고 막막했지만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점점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믿게 됐어요. 33년 동안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나중에 나이 더 들면 작은 카페를 하나 열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배운 요리 실력도 활용하고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남편 눈치 보며 모르는 척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사진은 저에게 선물이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뭘 배울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이혼 조정이 끝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본점 관리팀장 일이 안정되면서 월급도 꽤 괜찮아졌고 그동안 모은 돈과 집한 돈까지 합치니 작은 카페 하나쯤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먼저 상권 조사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서 임대료도 적당하고 유동인구도 괜찮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달 정도 발품을 판 끝에 지하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1층 상가를 발견했어요. 여기 어떤가요?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곳은 약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앞쪽은 통유리창이라 채광도 좋았고 뒤쪽에는 작은 주방 공간도 있었어요. 임대료는 월 150만 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입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로는 괜찮은 편이에요. 가격도 제 예산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이제 인테리어가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전문 업체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업체를 알아보던 중 평점도 좋고 후기도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공간 인테리어라는 상호였는데 카페 전문으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현장 미팅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강민수입니다. 약속 시간에 나타난 분은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는 중간 정도, 약간 마른 체형에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첫인상이 참 온화했어요. 처음 창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천천히 상담해 드릴게요. 강 대표님은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어떤 카페를 만들고 싶은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주요 고객층은 누구로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음료만 파실 건가요? 아니면 간단한 디저트나 샌드위치도 함께? 글쎄요. 요리 수업을 다녀서 베이킹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케이크나 쿠키 정도? 그럼 오븐도 필요하겠네요. 주방 쪽 설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2시간 동안 상담을 받고 나니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동네 카페, 혼자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견적서는 내일까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 대표님이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60세에 창업하시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나이를... 죄송해요. 상담하면서 느낌이... 제가 62세라서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서요. 전 61세예요. 그렇게 강 대표님의 나이를 알게 됐어요. 제 나이도 밝혔고요. 저보다 1살 많으셨던 거죠. 다음 날 받은 견적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세부 설명도 자세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원하는 분위기를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계약을 했어요. 공사는 1달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강 대표님과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공사 진행 상황이며 자재 선택이며 생각보다 결정할 게 많더라고요. 타일 색깔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밝은 베이지색이랑 따뜻한 브라운 중에서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베이지색이 공간을 더 밝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카페는 밝은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신기한 건 강 대표님과 대화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33년 동안 남편과 대화할 때는 항상 눈치를 봤는데 이분과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공사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근처에서 간단히 먹을까요? 공사 얘기도 더 해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처음 30분은 카페 인테리어 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카페 한다고 하니까. 저 혼자 살아요.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때부터 개인적인 얘기가 시작됐어요. 강 대표님도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는데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래도 이제는 적응했어요.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물론 제가 이혼이고 이분은 사별이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그 후로 강 대표님과의 만남이 자주 생겼어요. 공사 관련 만남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은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60 넘어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아플 때는 매일이 불안했는데 이제는 물론 외롭긴 하지만 평온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한 달 후 카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어요. 따뜻한 베이지 톤의 벽에 원목 가구들, 한쪽 벽면에는 책꽂이까지 정말 아늑한 공간이 됐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만족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때 강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간단히 식사라도 어떨까요? 완공 기념으로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 건가? 61세에? 아, 글쎄요. 제가 망설이는 걸 보고 강 대표님이 급하게 덧붙이셨어요. 아,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동네 어르신들끼리 밥 한 끼 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라 맞는 말이긴 했지만요. 그럼 간단히요. 그렇게 강 대표님과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음식도 괜찮았고 분위기도 편안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뭐가 좋을까요? 마음의 쉼터 어떠세요? 아니면 따뜻한 오후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처럼 용감한 분 처음 봐요. 용감하다니요? 61세에 혼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해 주시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 강 대표님이 차로 바래다 주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대표님, 사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3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고 나니까 아직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요. 혹시 또 상처받을까 봐서요. 강 대표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부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61세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거든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왔어요. 마음심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도 약속대로 일찍 와서 도와주셨어요.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오픈 축하드리고 싶은데 저녁 식사 어떠세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날 저녁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61세와 62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카페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제가 만든 케이크가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연 지 2달쯤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옛 남편이었습니다. 정아야, 우리 다시 그만하세요. 그때 강 대표님이 나섰습니다. 저는 정아 씨의 동반자입니다. 정아야, 너 벌써 다른 남자를 나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남편이 나간 후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아 씨가 선택한 길을 지지해요. 그 일 이후로 강 대표님에 대한 마음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일요일 강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답을 드렸어요. 좋아요. 함께 해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카페에서 젊은 손님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엔 배신과 아픔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진짜 사랑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61세,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아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이죠.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아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